더정치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과 함께합니다. 이훈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기국회 때문에 많이 바쁘실 텐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니요,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먼저 이승준 기자가 이훈 의원 어떤 정치인이신지 간략히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전남 신안 출생이십니다. 그래서 이훈 의원의 정치적 이력도 김대중 대통령과 또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데요. 정치권의 입문도 박지원 의원의 비서관으로 정계에 입문하셨고요. 그다음에 이후 김대중 총재 공보비서를 지냈고 김대중 대통령이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을 지내셨습니다. 20대 총선에서 서울 금천에서 당선되셨고요.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 캠프,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 공보팀장으로 일하셨고 현재 지금 협치 부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아, 박원순 캠프에도 계셨나요? 아, 그때는 잠깐 이제 도와달라 해서 이름만 걸고 있는데 크게 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지난 대선에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정권 교체하셨고, 예. 또 문재인 대통령 지금 아주 높은 지지율에서 이제 국정을 잘 예. 하고 계시고 정치하신 보람이 좀 있으시죠? 예, 보람 있죠. 진짜 이번에는 정권 교체 너무 극적으로 됐지 않습니까? 이게 앞당겨진 대통령 선거였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 이후에 보여주신 행보가 작년 겨울이죠. 우리 촛불 시민들 보시기에 아직까지 이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 당시 그렇게 아스팔트 바닥에서 고생했던 보람은 지금은 조금씩은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점점 더 또 더욱 잘 하셔서 우리 국민들한테 참 편안하게 글쎄 이렇게 해주셔서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할 일이 많네요. 자, 지금 정기국회가 진행 중인데요. 예. 우선 가장 궁금한 것부터 바로 그냥 예. 질문을 좀 드릴게요. 내년도 예산안이 12월 2일 법정기일에 통과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저희 당 입장에서 보면 통과돼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회계년도 시작되기 30일 전이죠. 까지 법정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법정 시한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정치권으로서 제 할 일을 했느냐 못 했느냐 첫 번째 이 판단의 기준이 돼서 여당은 정부 여당은 더더욱 사실은 이 부분에 고민이 많고요. 야당 역시도 본인들이 주장하는 바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시한을 지켜야 된다라는 또 다른 정치적 부담도 안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 이제 지켰으면 좋겠는데 녹록치는 않습니다. 확률로 치면은 법정기일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까? 조금 미뤄질 가능성이 높습니까? 최대한 노력은 하는데 현재는 뭐 반 이상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아, 네, 쉽지 않다 그런 예. 말씀이시네요. 자, 내용으로 조금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지금 여야 간에 가장 큰 쟁점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다들 언론 지상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몇 가지 한 6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네. 법인세와 소득세 빼고까지 포함하면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8가지라고 얘기하시는데 이제 대부분 그걸 빼고 나면 실제 예산은 거의 한 6가지가 이제 공무원 증원 문제 있고요. 최저임금 네.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아동수당 기초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남북협력기금 문제 있고 또 하나가 뭐 하나 더 있던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앞에 2개 그중에 특히 이제 공무원 증원하고 최저임금 네. 관련한 예산 이 2가지가 제일 핵심 쟁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절대로 못 해주겠다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현재 입장은 워낙 그 예산안 심의 전부터 사실은 예산 심의 전부터 이 공무원 증원 문제하고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뱉어놓으신 말들이 너무 많으세요. 사실 절대 안 된다고. 네. 그래 놓으니까 본인들이 그 부분을 이제 입장을 어쨌든 타협점을 찾아가는데 그렇게 앞에 얘기했던 발목을 잡는 것 같습니다. 자, 야당 입장에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자, 공무원 증원하면 좋은데 예. 앞으로 예산이 계속 끝도 없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국민들 중에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예. 간략히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일단 크게 걱정하지 않으실게요. 저희들 5년 동안 총 보면 한 17만 명 좀 넘게 지금 증원하게 돼 있고 네. 내년에는 국비로만은 국가 예산으로만은 한 12,000명 정도 수준에서 좀 위아래가 좀 플렉시블 할 텐데 증원하게 돼 있습니다. 이 증원 예산과 관련해서 보면 전체 그 예산을 따로 놓고 보면 당연히 증원하면 예산이 더 늘어나죠. 근데 우리가 보통 예산 전체 총 규모로 봐서 관리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총 지출비, 정부 총 지출이라고 합니다. 총 지출에서 인건비 비중을
어떻게 스테이블하게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네. 지금까지 보면 평균 한 8.2% 수준에서 총지출에서 인건비 비중을 유지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증원한다 하더라도 중장기 재정 전망과 관련해서 보면 8 내지 9% 선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지금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만 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부터는 좀 줄어들게 됩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다음부터 조금 줍니다. 네. 네,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관리 가능한 한 선에서. 선이다 이런 예. 말씀이시고요. 근데 이 좀 더 첨언하자면 네. 실제 공무원 증원 예산이라는 게 뭐 다들 들어 아시겠지만 주로 이제 공공 서비스 영역 부분에 일어납니다. 이제 경찰 서비스 부분이라든지 교정 서비스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직 같은 경우도 본래 교원들 외에 이제 특수직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 좀 많이 늘리거든요. 특히 이제 소방직 같은 경우는 반드시 늘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법정 현재 보면 전체 정원도 못 맞추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법정 정원까지 가는 계획도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의 박근혜 정부 때도 이미 계획이 2012년도부터 세워져 있었던 거 있습니다. 쭉 해왔었어요. 거기에다가 좀 더 플러스해서 좀 더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법정 정원을 빨리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의 연속성 문제에서도 그렇고 정책의 연속성 문제에서도 그렇고 저는 크게 무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저임금 예. 인상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준다. 이것도 야당이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하는데요. 예. 최저임금 인상해 주는 건 좋은데 그걸 국민 세금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주면 앞으로 계속 또 말려 들어가는 것 아니냐. 뭐 이제 이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예. 자, 이 부분 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미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최저임금 부분은 이제 올해 처음으로 16.9% 이제 올려고 나니까 사실은 현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부담해서 이 부담을 줄여내기 위해서 이제 불가피하게 재정적으로 일부 이제 보탬을 주는 방식으로 지금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 건데 이 결과를 갖고 내년에 한번 평가를 하실 것 같습니다. 1만 원이 목표이기는 하지만 그 과정과 속도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최저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최저임금 그러니까 산입 범위에 대해서 이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훌륭한 결론이 날 것 같아요. 네. 저희들 사이에서. 그래서 일단은 이게 최저임금 한계선상에서 존재하는 우리 근로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이 이제 바뀌고 있다는 걸 좀 증명해 드려야 되고 정부 정책을 좀 믿고 따라오자라는 측면에서 좀 오버슈팅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보통 오버슈팅을 하는데 이제 그러한 정책들 처음 시행할 때 좀 과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오버페이스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나갈 것 같습니다. 이미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크게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될 예.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야 간의 타협과 절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 정부 제출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되게 예, 그건 절차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예. 근데 그럴 경우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석으로는 정부 원안을 가결을 못 시킬 것 같거든요. 못 그렇게 시키죠. 되면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부결이 되고 그러면 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예.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초유의 있는 건 사태가 아닌가요? 벌어질 수 있습니다. 걱정 안 되세요? 저는 이제 걱정은 되죠. 이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우리 당이 만들어 정부 여당이 합의해서 만드는 이 예산 아니라는 게 저희들이 그렇게 주장하던 일자리 예산과 민생 예산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통과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약속한 바를 지킬 수가 없어요. 저희 대통령께서 공약한 바를 지키겠다고 참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은 건데 공약을 못 지키는 사태가 벌어지죠. 근데 이걸 정치 영역에서 어쨌든 잘 풀어내야 됩니다. 풀어내야 되는데 저는 잘 풀릴 것 같아요. 한 면에서 보면. 물론 시한을 지킬 것이냐 문제와 상관없이 어쨌든 준예산 편성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안 갈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법안 얘기를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이번 예. 정기국회에서 이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면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는 법안이다. 예.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정도가 있습니까? 일단은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것들은 사실은 대부분 이제 그건 당연히 해야 당연히 해야 되는 돼요. 왜냐하면 것이고요. 세출 규모를 확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에서 지금 그 법인세 인상한 부분하고 소득세 부분은 반드시 좀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라 정책이 그렇게 가는구나. 세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많이 내게끔 해주고 물론 그게 이제 나중에는 그 세원을 넓히는 부분에 대한 논의는 그 이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어차피 소상공인들과 이 중소기업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그러니까 법안들이 많습니다. 네. 제가 제출한 법안 중에는 뭐 생계적합종 관련한 법안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그 소공인들이죠. 입장에서 제일 힘들게 생각하는 게 전환법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법 개정 문제도 전부 개정하는데 그 문제도 있고요. 상가임대차 보호법도 바꿔야 될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또 개혁적 성과와 관련해서 보면 지금 공수처 법안도 걸려 있는 게 있고 최근에 어저께죠. 국정원에서 이미 개혁 법안으로 관련해서 제출된 게 좀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세다 보면 한두 구트가 좀 없습니다. 근데 뭐 방송법까지 포함해서 좀 다양한 분야의 개혁 법안들이 올라와 있는데 아직 논의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저희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12월 임시국회를 해서라도 논의는 시작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공수처법 하나만 예. 추가로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자유한국당이 못하겠다 하면은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는 건가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일단은 저는 공수처 법안을 자유한국당이 마지막까지 거부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이게- 가입할 것이다. 예, 왜냐하면 검찰 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현재는 우리 여당보다 야당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예, 사실은 공수처 구성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논의 내용들이 있겠지만 본인들이 의견을 충분히 피력할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를 해볼 만하다. 지금 정치적으로는 어쨌든 공수처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논의를 해볼 만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면은 신속 처리 법안 지정이 가능한가요? 어떻습니까? 이 법사위 그럼 이제 법안소위에서 그러니까 법사위원회에서 이 신속처리 5분의 3이 돼야죠. 5분의 3이 되는데 그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본회의 전체 의석 중에 5분의 3, 180석이 지금 확보가 안 되나요? 안 되고 예. 이제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좀 논의를 해봐야지 네. 사실은 그 의석 문제나 이게 법안 처리를 위한 요건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바른정당하고는 아직 공수처법에 대해서 협의를 논의를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아직 못 하고 계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참 걱정이 많은데요. 이게 연말까지 개혁 입법이 잘 안 되면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부담이 많이 올 것 같은데 예. 그런 부분 걱정은 없으십니까? 일단은 법안 논의는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실제 법안 소위를 들어가거나 논의를 시작해 보면 타협점을 찾을 길들이 조금씩은 열려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논의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12월 달 임시국회 이제 시작을 하고 마무리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거고요. 마무리가 안 되면 내년을 넘겨서라도 어쨌든 논의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좀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5월에 인수위원회도 없이 예. 출범을 했기 때문에 아직 여야 간의 본격적인 법안 내용에 대한 협의는 좀 들어갈 시간이 좀 부족했다. 예, 그와 관련해서 얘기를 좀 더 드리면 예. 사실은 저희들이 국민의당하고는 얘기를 좀 깊숙이 해왔습니다. 공통 법안 같은 경우도 많이 뽑았고요. 그 중에서 국민의당에서 관심 갖고 있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부분들을 저희들이 합의해서 처리해 주신 부분들이 많아요. 공감대는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테이블을 갖고 채널라이징 해가지고 논의를 해왔는데 이게 국민의당 내에서 잘 유포가 안 돼. 네. 알지를 못하세요. 사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저희도 되게 답답해합니다. 예, 국민의당 관련해서 이승준 기자가 좀 네네. 질문을 이어주실까요? 네, 좀 더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협치부 대표라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 잘 이름이 없던 직책이죠. 그리고 그렇죠. 가장 어려운 또 일이고 국민의당을 많이 또 상대를 하세요. 근데 예. 이제 지금 그러면 국민의당이랑 앞서 말씀하신 법안이나 이런 것들이나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어떤 분들과 소통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협치부 대표라고 이름을 달았는데 상대 국민의당은 협치를 앞에 달고 있는 부대표님이나 내지는 그러한 임무를 맡고 계신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아, 그렇죠. 네, 이제 예를 들자면 원내대표님은 원내대표님 간에 협상을 하시고 수석님들은 수석대표님 간에 협상을 하시는데 저는 상대가 없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원내대표님부터 시작해서 일반 평의원님들까지 하여튼 두루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있는 모든 의원들 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국민의당에서 일부 공감하는 의원들도 있지만 예. 지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정부 여당과 약간 각을 세우는 포지션을 취하고 예, 있잖아요. 지금 앞으로 정기국회도 남은 정기국회나 예산 문제에서 예. 국민의당이 좀 협조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저는 협조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얘기해온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일환으로 어저께 이제 그 호남 고속철 관련해 가지고 같이 발표도 했습니다. 네. 발표했는데 그 과정 보면 사실은 일부에서는 저희 당정 협의 결과로 그냥 발표합시다라고 했던 의견도 있었어요. 일부 있었는데
저희 원내 지도부에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제 국민의당하고 함께 협의해서 협의 결과를 발표하는 게 좋겠다 해서 아마 그런 모양새를 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무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저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그런 저희들의 작은 노력이지만 그런 작은 노력들이 분명히 국민의당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역들을 좀 키워나가는데 좀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전체적으로 예산안이나 법안과 관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다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자유한국당에서 저희 원내 지도부에 요청한 것 중에 첫 번째가 그 국민의당과 협의해서 일방 통과 안 시키겠다고 그것부터 약속 좀 해주라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상황이니까요. 네. 그 정도로 사실 국민의당 입장에서 보면 캐스팅 보트를 줬다고 보이시죠. 그래서 국민의당 의원들하고 저희 원내 지도 충분히 협의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좀 약간 정치적인 문제인데요. 이제 이런 협의들도 진행하고 하는데 좀 국민의당은 사실 바른정당이랑 예. 또 통합과 연대 논의를 하잖아요. 이러면 사실 원내 지각도 좀 변동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로 이 두 당이 통합의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세요? 통합 가능성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거 먼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네네. 아마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다시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몇 가지 자기들이 함께 하겠다고 한 9가지가 내용이 있는 게 네네.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면 그 중에서 방송법하고 규제프리즘법 요거는 물론 이제 바꿔나가겠지만 시기적으로 좀 논의 좀 더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두 부분, 그러니까 두 당이 이제 서로 정책 연대를 하겠다는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저희 당도 얼마든지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예산안이나 법안과 관련해서도 좀 더 논의의 틀이나 이런 것도 잘 만들면 훨씬 가능성이 좀 많을 것 같고요. 두 당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실 함부로 얘기를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게 그 부분에 저희가 좋든 싫든 어떤 뭐 판단이 있겠지만 평가하고 개입해 들어가는 것이 저희 당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언론의 자유가 없으시군요. 아니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물론이죠.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얘기 해봐야 별로 협치하시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예. 말씀이시죠. 그 조금 더 이어가면 근데 어쨌든 호남민심 쪽은 또 이 의원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어쨌든 그쪽에 김대중 대통령 관련된 분들도 많고 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입장이 어떤 걸로 보세요? 기류나 뭐 아마 그 통합 논의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저도 얼핏 들었는데 뭐 DJP 연합도 했는데 우리가 그래도 더 근접한 이 지향점이나 정체성으로 봤을 때 더 근접한 거 아니냐 바른당하고 우리 국민의당이 이렇게 얘기한 얘기를 좀 들은 바가 있어요. 근데 DJP 연합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DJ의 정체성과 가치를 훼손한 바가 없습니다. 그건 유지되고 그다음에 김종필 총재 측에서 사실은 정치적인 자신들의 그 판단에 따라서 전망에 따라서 이제 거기 결합해 들어오신 거고요. 과정에서 그렇게 보수적인 분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님이 추진했던 남북관계 문제나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서 한 번도 본인의 그 자기의 그 지향점을 바꾼 적이 없으세요. 원칙들 다 지켜나가셨거든요. 그걸 이제 마지막까지 DJP 연합을 거부하셨던 분들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신 고 김근태 의장이십니다. 김근태 의장이 붙잡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당시 이제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런 얘기, 이 한강에 비유하세요. 한강 강물이 흘러가는데 거기에 이제 잉크 몇 방울 떨어진다고 절대 이 강이 다른 색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자기 철학과 자기 가치를 지켜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국민의당에서 통합에 대해서 유보적인 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제 국민의당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와 정체성이 지켜지는 선상에서 바른당을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머릿속으로는 이성적으로는 그걸 거부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실 분이 계실 텐데 그게 훼손되는 상황이라면 국민의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정체성이 훼손되는 상황이라면 좀 문제가 다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호남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저쪽 바른당에 계신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발언이나 이런 걸 베이스로 기초해서 봤을 때 그게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더더욱이 이제 국민의당이나 특히나 호남에 기초를 두고 있는 의원님들, 호남의 민심이 그렇게 썩 좋게 바라보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이 의원이 답변하기에는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지만 호남 민심의 일부는 다시 민주당과 합쳐라 이런 민심도 사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건지. 아, 저희 지역에 있는 제가 서울이 지역군데 저희 지역에 있는 호남 분들도 그 얘기 하세요. 이제 합쳐야지. 아주 쉽게 얘기하십니다. 왜? 옛날에 같이 하셨던 분들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과정은 대단히 험난할 것 같습니다. 험난할 것 같고
국민의당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물론 좀 다른 변수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같이 한다는 모양이 통합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은 생각도 좀 들고 한면에서는 네. 그래서 다양한 소위 조건들, 옵션들을 놓고 네, 좀 네.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나중에 그런 네. 생각합니다. 자, 정치적인 현안 좀 이어서 질문을 예. 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면서 개헌은 예, 거듭 당부를 하셨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예. 지방선거 때. 예. 그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이제 개헌이 국회에서 발의안이 안 만들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럴 경우에 그럼 개헌을 자, 어떻게 할 것이냐. 좀 어떤 그 객관적인 전망 같은 걸 해보신다면 어떨까요? 일단 저희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개헌안 마련해서 국민한테 발표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약속은 했거든요. 이제 그게 국회에서 통과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는 그 다음 문제인 것 같고요. 여당만의 안을 우선 만들 필요가 아니 일단은 최대한 야당 내에서 합의할 수 있는 안까지 마련해야죠. 합의안을 마련한다. 네, 마련해야죠. 네. 그렇게 최대한의 공감대를 만들어 나간 안을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국회에다가 넘기는 것까지는 일단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과연 이제 거기서 그때도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나 자유한국당 당론이 이 개헌안에 대해서 반대할 것인지는 그때 가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정무적으로 뭐 본인의 정치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지방선거와 엮여 있는 상황에서 이게 이제 지방선거의 그 선거의 흐름에 묻혀서 개헌안이 같이 그렇게 그냥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보면 국회 개헌특위나 이쪽에서 논의를 충분히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이제 국민들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좀 더 있겠죠. 그래서 과정과 절차를 밟아 나가면 자유한국당이 함부로 사실은 그때 당시에 또 그냥 무턱대고 반대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게 정답이 정해지지 않은 특히나 권력구조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언은 있어도 정답이 없는 문제여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기본권 확장에 대한 문제라든지 지방 분권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정치로 다툴 여지가 별로 없어서 저는 뭐 충분히 합의하지. 그러니까 공감대의 영역이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대는 있을 수 있어도 정치적으로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하면 국회에서 개헌 발의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분들이 많고요. 그럴 경우 네. 대통령이 또 개헌 발의할 수 있는 있죠. 권한이 있으니까요.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 3월쯤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실제 그런 준비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답변할 영역이 아닌 것 같은데 저희는 국회 차원에서는 충분히 일단은 할 수 있는 데까지 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나 대통령께서도 좀 고민을 하실 것 같고요. 그 이후에. 고민을 하고 계신다. 예. 뭐 검토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는 하기 좀 곤란하신가 보죠? 일단 고민하고 있다는 수준에서 얘기 고민하고 좀, 예. 있다. 알겠습니다. 자, 지방선거 지금 현재 정당 지지도면 뭐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은 물론이고 중부권, 호남까지 다 예. 압승을 할 것 같은데 예. 실제 선거 결과 그렇게 될 걸로 보세요? 희망은 갖는데요. 네. 희망은 갖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약간 신중론을 펴시는 거죠? 이게 뭐 과거에 비춰보면 어쨌든 한 1년차 다 돼가면 한 번은 평가를 합니다.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라는 네. 분위기도 형성이 되고요. 아마 우리 한겨레 신문에서도 1년 정도 평가를 한번 하시지 않겠습니까? 해야죠, 예, 저희도. 예. 네. 평가를 해보면 처음에 기대했던 것들보다는 좀 못할 부분들이 아마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의지가 부족해서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또 불가피하게 그런 측면들이 존재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지지도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확신하게 되기 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선거라는 게 이게 대통령 지지도나 당에 대한 지지도만으로도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선거가 갖고 있는 또 독특한 자기만 특성이 있어서 그 당시 구조가 어떻게 짜는지, 구도가 어떻게 짜는지에 따라서 좀 다른 변수들이 많아지기 때문에요. 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역구 의원이시기 때문에 민심의 흐름을 굉장히 잘 읽으실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보수 성향, 보수층 유권자들이 좀 자유한국당에 많이 등을 돌리고 있는 이렇게 표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지방선거를 앞두면 그래도 자유한국당이다 해서 다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뭐 그걸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저는 지난번 홍준표 대표 표 나오는 거 보고 네. 일본은 결집이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결국 선거를 앞두면 예. 자기 표들은 결집을 할 예.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촛불혁명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만이 한 것은 아니고요. 예. 예, 국민의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 같이 했고요. 또 바른정당이 같이 했고 또 자유한국당에서도 30명 이상 훨씬 더 되죠. 그분들이 찬성을 해서 234명이 탄핵소추에 찬성했고 했죠. 예. 촛불혁명이 결국 이제 완성이 된 것이죠. 예. 그런 것인데 어쨌든 지금 대통령 선거 치르고 나서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됐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됐는데 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다시 이제 야당이 됐단 말이죠. 예. 자, 어떤 그 촛불혁명을 같이 했던 그 어떤 동조 세력이라고 할까요? 연대 세력이라고 할까요? 자, 이분들을 다시 좀 대한민국을 개혁하는데 어떤 동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방법 이런 건 좀 없을까요? 아니 낮은 차원에서 그러니까 일단 그 얘기부터 먼저 드리고 싶은데 네, 국민의당 의원님들 좀 만나보면 섭섭한 측면을 바로 그 대목 지적을 하십니다. 네, 자기들 같이 촛불혁명 다 하고 자기들 열심히 했는데 우리 뭐냐 이제 와서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일면 타당하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었습니다. 타당하다. 그럼 도대체 뭘 해야 되나? 그럼 뭐 과실을 나눠야 되는 상황인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했는데 그거는 정치적으로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 1차적으로는 네, 같이 촛불혁명을 했다는 것은 그 촛불 민심을 같이 받아들였다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촛불 민심을 통해서 대변했던 여러 가지 제안과 요청과 진짜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그분들의 열망들이 있었어요. 그 열망들을 우리 대선 과정에서 보면 다 공약으로 담았습니다. 그렇죠. 안철수 대표도 공약으로 담았고 저희 문재인 대표도 공약으로 담으셨고요. 바른당 유승민 대표도 다 공약으로 담으셨어요. 저희들이 공통공약 얘기하는데 바로 그 대목입니다. 본인들이 약속했던 것, 같이 약속했던 것들을 최대한 같이 하자.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별로 근데 저기 없어요. 열의를 못 보았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먼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저희들이 막 공통공약 찾고 막 이러는데 예. 보다 오히려 바른당이나 국민의당이 보다 거기에 열의를 보이시고 우리보다 더 적극적이셨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부분을 국민들한테 우리가 야당이지만 이 촛불 민심 받아들여서 여당을 설득해서 우리 여기까지 왔다라고 적극적으로 먼저 얘기도 하고 이럴 수 있는 정책 공간이 저는 열릴 수 있었는데 알아서 포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더 섭섭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런 아쉬움 동시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과실을 나눌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연정 얘기도 나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정치적으로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연정 얘기할 국면은 아닌 것 예. 같고요. 다만 궁금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예. 촛불혁명을 같이 한 다른 정치 세력과 다시 좀 연대를 해서 예. 그 동력으로 좀 한국 사회를 개혁해 나갈 수 있는 방안, 뭐 이런 필요성 이런 건 좀 없을까요? 촛불 연대라고 할까요? 뭐 이런 예, 저는 그 필요성은 지금 협치를 주장하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그 연대가 목표죠. 네, 사실은 저희들이 말로는 뭐 자유한국당은 또 제1야당이 있기 때문에 대놓고 얘기는 못 드리지만 저희들이 협치를 얘기했을 때는 사실은 그 촛불연대를 목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적으로든. 그래서 끊임없이 저희들이 국민의당을 설득하고 만나서 얘기 드리고 되도록이면 바른당하고도 얘기도 하고 정의당도 섭섭할 때가 많아요. 자기들은 거의 뭐 호주머니 속에 있는 그렇죠. 뭐 공깃돌처럼 네. 생각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네.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정의당 의원님들한테도 마찬가지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고 하려고 노력들을 하는데 뭐 각 단위에서 각자 움직이다 보니까 좀 한 군데서 소홀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섭섭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저희 큰 틀에서 이것을 조직적인 틀로 연대를 얘기하지는 않더라도 협치라는 커다란 지향점 안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최소한 촛불 민심을 같이 받아들였다는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함께 논의하고 얘기할 게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정치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시는 예. 거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 대선 같이 치르셨는데요. 예.
문재인이란 정치인만이 갖는 어떤 강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있으면 뭘 지적하실 수 있을까요?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정치적으로 강점이라 보면은 역시 아주 제일 좀 태생적으로 소탈하신 것 같아서. 소탈한 사람. 예, 이게 그러니까 아마 노무현 대통령부터 아마 시작됐던 사실 우리 정치권의 흐름이자 그게 이제 몸에 배신 것 같은데 탈권위와 소탈하시고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시려고 애를 쓰시고 그것이 형식적으로든 내용적으로든 끊임없이 노력을 하십니다. 그리고 귀를 국민들의 소리를 많이 들으려고 하시고. 네. 예, 저는 그게 제일 큰 강점을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제일 큰 강점은 학습 능력이 뛰어나세요. 아 그런가요? 예. 네. 학습 능력이 뛰어나셔서 물론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무한 책임을 져야 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네. 지식적으로는. 근데 부족한 것들을 본인이 끊임없이 메꿔 나가려는 이 열의가 있으신 분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건 없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면 되게 섭섭해하실 텐데 이 여의도 정치에 대한 좀 그래도 여의도 정치권에 대한 좀 희망도 좀 같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의도 정치가 끊임없이 공학적으로 내지는 타협적으로 내지는 무슨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정치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그러니까 정치권에 있는 이 시간적으로 오래 계시지 않았고 또 계신 기간 동안에도 대부분 뭐 대표 뭐 이런 좀 나름대로 정책 지위가 있는 상황에서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여의도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여의도 나름대로 이 역사를 갖고 있는 여의도 정치의 흐름과 관성과 관행과 그 안에서는 나쁜 점, 좋은 점 다 섞여 있습니다. 이것들을 구분해서 보실 만한 여유는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의도 정치가 특히나 이게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한 우리나라에서는 네. 인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충분히 활용해야 되고 해야 될 대목이 있다는 것을 대통령께서 좀 더 많이 찾아보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승준 기자 좀 이어해 네, 주실까요? 네. 뭐 앞서 제가 소개해서 그 부분을 좀 빠뜨렸어요. 그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주도적으로 제기하셔서 많은 것들이 밝혀지고 이제 실제로 채용 피해자들도 뭐 소송을 하고 한다고 소식이 들리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부탁드리면서 그 동안은 좀 참모를 많이 하셨잖아요. 정치인들의 참모를 많이 하셨는데 네. 실제로 의원이 되셔서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도 하고 사회를 변화를 이끌어내셨는데 좀 어떤 생각들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강원랜드는 사실은 제가 밝혀낸 거 아니에요. 제가 밝혀낸 게 아니고 이미 밝혀져 있던 겁니다. 뭐 더 제가 그게 더 어처구니가 없었었는데 이미 재판 중이었고요. 네. 관련한 아주 기초적인 데이터나 사안은 제 모 언론 신문에도 나왔어요. 뜬금없이 재판 진행 중이고 한참 뒤에 한번 신문에 네. 나오고 근데 신문을 보면서 아니 이런 상황인데 내가 여기 소관하고 있는 상임위 위원인데 나도 저 처음 본 거예요. 그 정도로 관심이 없었다고 해야 되나? 좀 그게 전 납득이 안 갔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된 문제냐 해서 좀 알아보자라고 해서 알아보게 됐던 게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저는 그래 뭐 제가 이렇게 뭘 밝혀내고 모르는 걸 뭐 비리를 캐고 이런 정치는 사실 잘 안 어울립니다. 잘 안 맞는 편인데 어떻게 이번에 그게 그런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거 보면서 요새는 이제 큰 접해 작은 접해 얘기를 좀 하는데 네. 커다란 국가 권력이 갖고 있는 국가 권력으로 차원에서의 적폐도 있지만 이게 소소하게 각 분야별로 쌓여 있는 작은 적폐들이 많아요. 이것들의 작은 적폐라는 것은 사람의 문제는 아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관행과 제도와 문화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강원랜드만도 해도 그렇습니다. 이게 강원랜드가 그냥 동네 기업인 거예요. 그 동네. 네. 동네 기업,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편하게 자기 동네 친구 부탁을 채용 비리 부탁. 근데 그게 채용 비리라고 생각, 그렇게 뭐라고 할까 범죄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들 보면. 근데 그 사실 엄격히 따지면 범죄 행위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잘 걷어내야 되는 건데 이 정부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좀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존경하는 정치인이라고 할까요? 네, 뭐 롤모델이라고 할까 좀 그런 것들이 있나요? 네. 롤 모델은 아니고요. 그냥 네. 존경하는 정치는 역시 뭐 저는 김대중 네. 대통령 얘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열정, 책임감, 노력, 집중력, 뭐 어느 하나. 그래서 따라 배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한테는 너무 버겁고 넘기 힘든 병인 것 같고, 다만 저런 노력들을 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의무이긴 하겠구나. 저까지 올라갈지는 둘째치고 저런 노력들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정치 이력이 많으셨는데 이제 꽃을 피우신 거잖아요. 이제 앞으로 더 꽃을 피우셔야 되는데 좀 뭐 꿈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목표라고 할 것들이 있는지. 네. 저는 제가 이렇게 대중적인 정치인이지 않습니다. 저는 대중적인 정치인들은 약간 좀 타고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보면 타고나는 게 있어서. 근데 저는 그렇게 대중적인 정치인 같지는 않고요. 그런 타고나서 대중적일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정치인들 중에 좋은 지도자감들이 있으면 좀 옆에서 도와주고 싶기도 하고.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내가 다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누구를 통해서 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같은 정치인이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지도자로 잘 커나갈 수 있는 후배도 좋고, 뭐 동기도 좋고, 선배도 좋고, 이런 분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좀, 이 친구 괜찮네 하면 좀 많이 도와주고 싶고, 뭐 좀, 저는 사실 좀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나서서 뭐 해보겠다고 막 나서는 그런 성격은 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정치를 좀 많이 발굴하고, 많이 도와주고 싶고, 제 중앙정치인이 아마 거기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차분하게 정리를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집권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저 국민께 좀 마무리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국민 여러분, 우리 이거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이라고 얘기해야겠네요. 저희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높은 지지도 기대 많이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원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 더더욱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그 지지와 지원 받아들여서 좋은 성과를 많이 내야 되는데, 이 정치 영역이라는 게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잠깐 모자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자람이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또 다른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크게 여러분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이번 예산안, 법안, 그다음 내년에 있을 수 있는 정책 여러 가지 또 지방선거까지 포함해서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고 지금껏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만큼 내년에도 좀 보내주시면 저희들 그 힘받아서 5년 내내 진짜 나라다운 나라, 사람 사는 세상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정치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